네,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4시에 집계된 투표율은 45%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를 크게 밑도는데요. 이번 낮은 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특집 뉴스탑10에서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4분과 함께합니다. 예, 특집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시간 반 정도 뒤면 지방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투표까지 고려하더라도 8시 정도면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조금씩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각 당 개표 상황실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정한희 기자가, 민주당에는 전혜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압승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정한희 기자, 이제 속속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약 3시간 뒤 확진자 투표까지 마무리되는 오후 7시 반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관계자들이 이곳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 낮게 나오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부터 투표를 적극 독려했는데요.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투표해야 바뀐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전국 광역단체장 중 과반 이상인 최소 9곳, 많게는 2자릿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의석이던 지역구 3곳 중 최소 1곳 이상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 충청권 등 박빙 승부처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석 달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판세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고요. 접전지에서 이기기 위해선 실제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오느냐가 관건인데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조직력을 활용한 막판 세결집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투표 시간 동안 얼마나 투표율이 오를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예, 국민의힘 다녀왔고요. 다음은 이번 지방선거를 잘 지켜내야 할 민주당입니다. 전혜정 기자, 아직은 좀 한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이곳 국회의원회관에는 소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만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지역의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실망한 지지층이 자칫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 봐 하루 종일 SNS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SNS에 이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당의 일꾼들에게 제대로 일하라고 명해 주시면 온 힘을 다해 희망을 만들겠다며 투표를 독려했고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하고 비위 없는 깨끗한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미래와 혁신의 길로 가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젊은 정치, 미래 정치를 하겠다며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 외에 경합지에서 추가로 한두 곳을 더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당내 일각에선 광역단체장 7곳을 획득하되 경기도를 이겨야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저녁 7시 30분을 전후로 이곳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위원장도 출구조사 결과 발표 전 상황실을 찾아 선대위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각 당 상황실을 다녀왔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각 당 모두 지금 투표를 호소할 정도로 예상보다 지금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4시 43분인데 4시 현재까지 지금까지 있게 된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마다 높고 낮음이 분명한데요. 제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서울은 지금 47%입니다. 박형준의 재선이냐 아니면 변성환의 반격이냐. 부산은 지금 현재 44.4%입니다. 다음은 어딘가요? 대구 이 시각 투표율은 39.2%입니다. 8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광역시부터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천입니다. 인천 44.2%. 여기도 지금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무척 결과가 궁금하네요. 인천은 44.2%입니다. 네,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가 전국 투표율을 좀 밑도는데요. 33.6%입니다. 광주 시민 3명 가운데 1명만 지금 투표를 한 셈입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의 투표율은 44.3%입니다. 울산은 송철호 시장 첫 진보 시장의 재선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울산이 47.2%입니다. 충청권 도심도 꽤 궁금한데요. 세정의 투표율은 이 시각 투표율 45.3%입니다. 다음 여기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는 유권자 1,149만 명 가운데 531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투표율은 46.2%입니다. 이광재 대 김진태, 강원 투표율은 54.1%, 비교적 높은 투표율입니다. 충북이 이른바 문심과 윤심이 맞붙었다. 46.4%입니다. 여기도 이번 판세를 좌우할 부분 충청남도인데요. 투표율은 46%입니다. 다음은 전북인데요. 45.6%, 정확히 전국 투표율과 근접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를 볼까요? 비교적 높습니다. 전남 투표율은 현재까지 55.5%입니다. 예, 어딜까요? 경상북도입니다. 48.7%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48.6%인데요. 전직 대통령 고향이기 때문에 봉하마을, 양산 관심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이 시각 투표율은 48.2%입니다. 17개 시도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46.8%. 46.8%입니다. (17개) 시도의 각각 투표율과 전국 투표율까지 마지막에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전국 투표율이 46.8%, 이도원 의원님. 네네. 사전 투표율 높았을 때 이번 투표율도 꽤 적지는 않겠다 여러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투표를 안 한 셈입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거나 우려할 만큼 낮은 건 아닙니다. 이번이 8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고 1998년 처음 그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대체로 투표율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98년에 52.7%고
두 번째 했던 2002년에는 48.8%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두 번 선거, 아마도 사전투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만 2014년에 50.8%로 처음으로 55%를 넘었고, 근데 지난 2018년 선거에서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었죠.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은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 정도 투표율이 뭐 아주 낮은 건 아니다. 그러나 추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왜 이런 거냐? 예. 아마도 불과 84일 전에 너무나 뜨거웠던 그 대선 승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보수 유권자들은 아이고 뭐 대선 이겼는데 지금 분위기도 좋다 하는데 특히 뭐 우리 저 지역은 뭐 이긴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뭐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약간은 좀 아니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약간 예. 진보 진영 유권자들은 아이고 대선 졌는데 뭐 이번 선거도 불리하다는데 아이 그럼 뭐 내가 투표하면 뭐해 하는 어떤 체념과 같은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율 추세는 안 돼. 그럼 이제 사전 투표율은 높은데 왜 본 투표율은 낮느냐? 사전 투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분산 투표의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이틀 안에 사전 투표하고 오늘 날씨도 좋지 않습니까? 하루 좀 온전하게 휴일을 즐기자. 이런 좀 그 추세가 반영된 것 같고, 그럼 승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그 2018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도를 했습니다. 17개 그 광역단체 가운데 14개를 차지했죠.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2002년 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이겼습니다. 11대 4대 1, 한나라당 11, 민주 4, 그리고 그때 당시 자민련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역대 그 투표율로 보면 낮을 때는 이제 현재로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겠지만 상당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조직력입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조직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진영에서 유권자들이 더 많이 나왔냐, 이걸 이제 나중에 개표 결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의원님 개인적인 시각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좀 덜 절박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정치권에 좀 실망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평가하셨는데 그래도 투표는 동료해야죠. 지금 50%를 밑돌기 때문에요. 최병무 의원님. 글쎄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맹렬히 비판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리는데 50%를 밑돈다는 건 각 당마다 계산을 좀 해보기에 좀 분주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분주한데 사실 정확한 거는 나중에 조사를 개표를 해보고 나서 아마 사후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게 원인이 됐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누구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 낮은 투표율이 과거 같으면 이제 그 지금의 국민의힘 그쪽에 유리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 사실 그거 깨진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뭐 낮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런 이제 공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장년층이 중장년층은 어떤 시기든 어떤 투표를 한다. 뭐 이런 걸 전제로 할 때 가능했던 얘기인데 예. 그거 사실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그때 사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대선 때. 그런데 그 공식이 그때 깨졌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 이후로 사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공식도 이제 상당 부분 무너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가 유리하냐 하는 거를 글쎄요. 뭐 누구도 지금 선뜻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어떤 투표에 대한 피로감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선 그러니까 직후 대선 때문에. 직후라서 뭐 대선 때도 또 싸웠는데 뭐 이런 피로감. 근데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약간의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도 대선도 비호감 선거라고 그랬지만 이번에도 결국은 그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이 또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보궐선거에 나옴으로 해서 예. 뭐 정치판이 저렇게 돌아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데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도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가장 높은 건 전남이고 가장 낮은 건 또 광주다. 호남에서도 또 여러 이렇게 투표율이 크고 낮음이 분명해 보여요. 4년 전 지방선거보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사전투표율이 집계된 1시부터 대략적으로 5%포인트 차가 나더니 지금은 7, 8% 이상 4년 전보다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럼 결국은
60%까지 가기는 이 그래프상 쉽지 않다. 그럼 50% 초반대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 그래프의 예측 추세선대로 된다면. 근데 서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은 누가 더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도 싸움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앞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예. 이미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평가들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지층들이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요, 결국엔 컨벤션을 가지고 좀 안주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비교를 지난 7회 지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의 지방선거, 예. 그게 같은 지금 맥락이란 말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로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탄핵 이후에 정권을 이제 창출하고 그다음 지방선거를 할 때 당시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에 되는 지방선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국정의 안정을 지지해주겠다는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투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까 최병민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가 어떤 그런 국정 지지도를 바탕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그동안 대선 이후에 지선까지 이어지는 피로감, 정치권이 싸우는 이런 양상들이 결국에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요인들, 방해하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와서 유권자들이 나가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에서 지금 50%를 겨우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낮습니다. 예. 결국에는 국정 수행 지지도만큼 결국에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뽑아놓고 나서 실망감이 크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포기를 하거나 또 어떤 뭐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 부분에서는 보다는 견제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지금 나눠서 봐야 될 게 사전 투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우리 진보 측의 장이라고 하면 본투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부분 많죠. 그건 통계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합산해 보면 결국에는 투표율이 낮았을 때 과연 말한 대로 그 공식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누가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예. 좀 여러 가지 각 당에서는 분석들을 좀 분주하게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네요. 사전 투표율은 최고라더니 본 투표는 50% 못 넘기나. 근데 추세상으로는 50%는 넘길 수 있다는 평가들도 좀 많아서 분석도. 앞서 자막이 하나 지나갔는데요. 그 김종욱 교수님. 그런데 개항을은 한 54%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 윤영선. 개항을에 대한 관심 혹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됐다. 이 투표율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선거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출마하면서부터 소위 이 지방선거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전선이 만들어졌고 예. 또 이번 선거의 바로미터가 경기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또 인천이라는 지역, 또 개항이라는 지역이 아주 중심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인천 개항을에 있는 아마 민주당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물급 정치인이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기서 패배할 경우 상당히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상당히 좀 현격한 격차로 만약에 이기게 된다고 한다면 소위 지난번 석패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천 개항을 선거가 지방자치선거에서 경기도에 버금갈만큼의 관심이 집중될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지금 더 좀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뭐냐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대선에서 28% 정도가 덜 나오신 것 같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요. 뭐 20%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투표율이. 예. 그다음에 7회 지방선거에서는 한 8, 9% 정도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안 나오실까라고 하는 측면들, 전 제가 볼 때는 선거의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아요. 내가 투표해봤자 뭐하지? 라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응징투표, 심판투표, 심판할 대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심판을 했죠. 또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할 대상이 20일밖에 국정 운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지방자치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생 얘기는 별로 없고 정쟁 중심의 구도로 가다 보니 이게 대선 건가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유권자분들이 왜 투표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시 투표율이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속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압승이냐 야당의 선방이냐 잠시 뒤에 분명히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제 마지막까지 여야는 거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폭주하는 신임 대통령을 견제하고 탈선하지 못하도록 잘 끌고 갈 책임 있는 야당이 필요하고, 이제 20일밖에 안 된 이 대통령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도 1인당 150만 원짜리 한정식 먹으면서 폭탄주 마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20일 된 신임 대통령 국정 바로 보살피라고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하는 불침을 놔줄 서울시장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면서 선거 막바지에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대선 굴복을 하는 이들에게 내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께서 한 분도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각 당 저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어제 마지막까지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님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하셔서 준비가 안 됐다가 저희 제작진 급하게 준비를 했고, 지금 긍정 54, 부정 37. 일단은 조금씩은 올라가는 추세인데 한번 이 대통령 수행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지켜봐야죠. 투표율도 살펴봤고 이제 새로운 투표율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볼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17곳 가운데 최소 9곳으로 승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략 5군데에서 6군데 이기면 굉장히 선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17개가 다 채워지진 않더라도 국민의힘 9, 민주당 4, 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10, 이재명 7이었단 말이죠. 이 구도가 이도훈 의원님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뭐 이게 사실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렇죠. 10대 7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10곳을 넘게 뭐 11곳, 12개 이겨야지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예. 민주당에서 뭐 지금 호남 3곳과 제주도 불안하다, 잘하면 5, 6곳 이렇게 하는 건 약간의 엄살도 있고 지지자분들 향해 가지고 나와서 투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역사에 남을 압도적인 그 승부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날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지방선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로 불가항력이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10대 7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당이 그 전국의 그 자치단체와 의회를 다 차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승부가 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워낙 그 의석이 딸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그걸 동력으로 해서 2024년 총선까지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불과 석 달 전에는 10대 7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번에는 또 많은 결과들이 벌어질지. 각 당의 피날레 유세 현장도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잠시 만나보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용산 역전이죠? 용산 역전입니다. 송영길 역전입니다. 이겨봅시다. 정말 3월 9일 밤에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더더 말고 0.73%로 이깁시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5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정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도 약자와의 동행, 복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저 오세훈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오세훈! 각각 용산과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피날레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요. 앞서도 이도현 의원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대 대선 후의 지방선거 결과,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에는 당시 여당이 이겼고, 앞서 언급하셨던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뭐 여당이 이겼다. 모두 여당이 압수했는데 이 대선 직후 이뤄지는 세 번째 지방선거, 이번에는 또 정말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길 수 있을지 그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병무 의원님. 네. 지금이 5시고 아직 이제 투표까지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물론 확진자 투표까지 고려하면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7시 반에 발표되고 개표가 시작되는데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이제 곳곳에서 어느 정도 판세가 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시 정도면 당선인 윤곽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면서요? 아마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 이렇게 이제 특정 정당의 우세가 지금 뭐 거의 다 확인된 그런 곳에서는 그 전에 이미 아마 추세로서 상당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접전 지역이 문제죠. 지금 뭐 영남, 호남을 빼면 이제 수도권과 충청 이런 데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아마 밤 12시가 되더라도 그 박빙의 그 어떤 개표 결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또 전국적인 그 대선이나 이런 것처럼 이 추세가 그런 금방 감지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동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것을 먼저 개표하느냐 강북 것을 먼저 개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확확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 지방선거는 이 어떤 초반 개표율 이 추세가 뭐 끝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그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대선과는 좀 의미가 달라서 아마도 그 12시 넘어서 내일 그 접전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에나 그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윤곽은 10시에 좀 이른 곳은 10시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접전 지역은 자정 넘어서 혹은 훌쩍 넘어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긴장감이 돌고 있죠. 이제 시간이 몇 시간씩 안 남아가지고요. 지금 5시 6분이고요. 마침 5시 기준 투표율이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47.6%, 4년 전보다 8.5%포인트 낮다. 다시 정리를 할까요? 5시까지 투표율이 47.6%입니다. 앞서 45%였으니까 글쎄 4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4년 전 그 투표율보다 좀 격차가 벌어진 것 같고, 이 추세로 봤을 때는 50%를 밑돌 가능성도 있고, 김종욱 교수님, 네. 투표율이 점점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데요. 예, 저렇게 투표율이 낮게 되면 저거는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각 정당의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나오는가에 따라서 투표 상황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지역들도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 세대별로 좀 투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같은 경우 20대 투표율이 30, 40대 투표보다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이 투표하면 세상이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효능감들을 느꼈는데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대들 같은 경우가 투표를 해봤자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번 투표율이 낮아지는 데에는 20, 30대 투표율이 소위 과거에 비해서 더 낮아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뭐 나중에 좀 다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저런 상황들은 상당히 예를 들면 전체 국민들의 절반밖에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여야 정당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과반도 나오지 않아서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면 50%가 간 넘는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했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예. 저는 20, 30대와 20, 30대의 선거에 대한 효능감을 상실한 문제, 그다음에
여야 정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결합된 양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질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뭐 집계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관측을 하셨을 때 젊은 층이 투표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47.6%, 4년 전보다 8.5%포인트가 낮고 아직 1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뉴스탑10의 휴대전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라도 꼭 투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국민 절반 넘게, 유권자 절반 넘게 안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는 투표를 독려했고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네. 최명우 의원님. 이거 각 당이 지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지겠어요? 47.6%의 투표율 때문에. 그렇겠죠. 뭐 결국 각 당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저 분석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 그 자기 지지층, 자기 정당의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얼마나 많이 갔느냐는 걸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젊은 층이 많이 보이더라, 아니면 뭐 노년층이 많이 보이더라,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그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그게 그 투표소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충청 뭐 이게 이제 승부처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낮은 투표율이 정말 저희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핵심 지지층들은 많이 갔다. 그런데 중도층들이 그러면 많이 외면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결국 그거는 정치 불신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제 대선 때 워낙 온 힘을 기울여서 사실은 진영 간 대결을 벌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한번 그 진영을 결집하기에는 좀 동력이 약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중도층 사람들은 아니 뭐 대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또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런 실망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이는 게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에도 나오는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의 투표율도 47.1%, 전국 평균과 좀 비슷합니다. 속보 또 있나요? 예. 일단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47.6%, 절반을 밑도는 지금 투표율이고 지난 4년 전보다 무려 8%포인트나 낮은 투표율을 지금 5시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 꼭 안 하신 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과 함께 하시면서요. 사전 투표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 투표율 가운데 사전 투표가 커지는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투표율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채널A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픽을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토에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사전 투표가 36.9%, 본투표 3월 9일 투표를 40.2%가 해서 총 투표율이 합계 77.1%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전 투표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그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그래픽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초반에 개표 뚜껑을 열어보니 이재명 후보가 조금씩 2%, 3%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앞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12시 30분 자정 3월 10일을 좀 넘겨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역전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뒤집어 보니까 저희 채널A가 자체 독창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 시작점에 사전투표의 개표율이 좀 높았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가 점점 본투표, 개표함의 뚜껑을 열자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역전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12시 30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뭐 이런 저희 채널A 자체 그래픽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번에 바로 접목시키는 건 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전투표, 본투표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저희도 짐작을 할 수 있겠다. 서 대변인도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진영의 지지층들이 사전투표를 선호해 왔고
그다음에 본투표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 측에서 선호했던 투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채널A가 너무 정확하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이제 사전투표 부분은 대선에서도 봤지만 결국에는 저희 지지층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낮은 전체 투표율을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면은 중도층은 조금 정치로 외면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진영 대결로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땐 사전 투표율은 높지만 본 투표율은 낮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는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측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거를 마냥 그렇게 분석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거는 각 투표율이 낮더라도 각 지역별로 접전 지역은 이번 선거는 인물 대결로 갔어요. 각 지역의 어떤 인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민주당 후보가 정당 지지도는 매우 낮지만 나중에 이게 좀 붙어요. 말하자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땐 강원도는 정당 지지도를 구도 싸움이 아니라 인물 싸움으로 가는 어떤 선거 양식이 있고요. 충남 지역도 그렇고 대전 지역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궐선거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그런 지역은 굉장히 전체 투표 평균보다는 높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인물 선택들을 유권자들이 하고 결국엔 그 선택지가 각 지역별로 진영 세대결로서 결판이 날 것이다라는 정도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47.6%입니다. 만약에 7시 30분까지 확진자 투표까지 더해지더라도 50%를 간신히 넘을 정도의 투표율 아마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투표율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윤 대통령과 지방선거 얘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를 이제부터 만나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난주에 이미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고요. 오늘은 자택에서 머물면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안동의 아들 그리고 이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 국정을 풀어가는데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됩니다.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일단 오늘 윤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지방선거 때문에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다. 호남을 제외하고 14개 광역단체 전역을 석권해야 취임 후에 국정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취임 초기 동력에는 꽤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국회가 극단적이라는 표현을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압도적으로 지금 야당이 많은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지 국정 동력을 얻어가지고 2024년까지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기면은 2024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정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간절한 것 같고 지난 3구 대선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날 오후 한 3시쯤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투표 동료 메시지를 강하게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낼 수 없지만 아마 지금 자택에서 이 투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많은 분들이 투표해줬으면 하는 심경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물론 호남을 제외한 14곳의 광역단체를 석권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14개를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10곳을 이겼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많은 12개, 13개까지 만약에 이긴다면은 승리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당장에 지금 눈앞에 있는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빨리 하고
법사위 원구성도 맞춰서 법사위도 가져오고 미리 공약했던 그 정부 조직법 개정해서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라든지 공약했던 사항 이행하고 이런 그 하고 싶은 과제들이 그대로 담겨 있을 텐데 오늘 그 자정쯤에 나올 그 투표 결과가 과연 그렇게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뭐 각 지자체장 후보들마다 이른바 윤심을 얻고 내가 진짜 윤핵관이다 이런 유세에서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번 지방선거 당연히 관심 있게 유익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어젯밤까지 여야가 가장 치고받았던 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윤 대통령 관련 발언 하나였습니다. 바로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해안 신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경남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저 발언 좀 논란이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어젯밤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운운하면서 탄핵이란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중과도 전혀 관계없고 누가 보아도 조잡하게 그냥 몇 가지 자막을 추가한 그것을 지금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의도 자체가 굉장히 저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무 의원님이 정말 그 이준석 대표 말 맞다나 저거를 탄핵감 발언을 대선 불복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뭐 저는 이준석 대표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바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냥 상상력의 결합 정도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저거는 바로 그 남해 군수 국민의힘 후보한테 물어볼 일이지 그걸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 윤석열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지역의 어떤 공약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후보 한 명이 거기다가 이제 자막을 마치 자기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쓴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AI 윤석열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걸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대통령이 허락했거나 오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준석 대표가 뭐 그 대선 불복까지 또 이렇게 연장하는 것, 그 또한 저는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에 최초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갔다. 그거는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탄핵 발언도 지나쳤다. 혹은 이준석 대표가 대선 불복이라고 한 것도 정치 공세다. 두 정치인의 공세를 이제 그냥 말의 성찬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선관위에서는 이 AI 윤석열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워낙 뭐 이례적이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이런 해석을 내렸거든요. 예, 뭐 선관위에서는 뭐 AI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이제 허위 퍼시죄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다가 이제 본인이 자막을 집어넣은 내용 자체들은 허위 사실이 있다. 왜냐하면 저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허위 사실을 본인이 자막에다 쓴 거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보면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탄핵 얘기도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그것도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단초를 제공한 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두 분 다 그러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제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 앞에 전제가 있어. if 뭐뭐뭐 했다면 탄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여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탄핵이라는 단어만 딱 끄집어내려고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 하시기 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위해서 뭘 해줄 거야 이런 말씀들을 더 하시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 직전 불거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탄핵감 발언, 이준석 대표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맞받아쳤는데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 선관위는 일단 법 위반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3위인데요. 이제부터 좀 더 인물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가운데 단연 인천 계양을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조기 등판을 하긴 했는데 본인 지역구에서도 아슬아슬 이런 승부를 벌이고 있어서일 겁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 뽑았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25년째 계양을 지켜오고 계양의 현재 미래를 고민해온 텃세와 25일도 채 안 된 철새, 그것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과의 선거입니다. 원고보다는 실력이다. 원고보다는 유명함이다. 원고보다는 충직함이다. 여러분의 내일 선택이 계양이님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고 계양의 진짜 새 역사를 만드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앞서 저희가 4시 기준 계양을 투표율도 만나봤습니다만 역시 최대 격전지답게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보다는 좀 웃도는 수치를 한번 봤어요. 아까 54%인가요? 4시 기준. 서영주 대변인, 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더 계양을 총력전을 펼쳤고 인천으로 많이도 달려갔습니다. 기사회생이냐 치명상이냐, 만약에 이기더라도 아주 간발의 차례 위기면 혹은 인천시장에서도 민주당이 다시 재선을 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꽤 적지 않은 치명상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인천 계양 쪽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재명 구hak이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전략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구도상으로 불리하다 보니 선거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어떤 전략적 선택으로 이재명 후보를 요청을 해서 인천 계양에 출마를 시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효과가 확산되지를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인천 계양에서 말하자면 여론조사상의 어떤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전략적 선택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선에서 좀 집중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당선될 때도 큰 표차로 이길 경우에 체면치레가 되는 것이죠. 예. 작은 격차로 해서 물론 신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어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말하자면 정치를 시작할 것 같아요. 간신히 이긴다면. 그렇죠. 간신히 이긴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따지고 보면 인천시장 선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효과도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현재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했던 게 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인천 계양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렇죠. 크게 이기든 적게 이기든 그래야 뭐 어떤 나중에 당대표든 정치 생명에 대해서 뭔가 더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뭐 진다면 뭐 적지 않은 타격, 뭐 치명상이라는 표현까지 잠깐 나왔는데요. 그래서 더 계양을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효과라는 측면은 저도 인천 지역에 출마를 결심하였으니 약간 확산 효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인천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어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효과라고 볼 수 있으니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요. 인천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아직은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상호 의원 규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할 말은 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의 그 당선 혹은 뭐 낙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시장 선거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효과에 대해서는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효과는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선거에 뛰어들면서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우선적으로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효과는 있었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였냐 마이너스였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과연 플러스였나?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투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뭐 아주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천시가 있고 또 직전 지사였던 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두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뛰어든 이후에 굉장히 그 지지율이 올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박남춘 두 경기 인천 후보와 공동으로 또 그 선거 운동한 것도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제주도에서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현재 그 오영환 제주 그 도지사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이 반발하는 기자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가 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했던 것 같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려운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하기보다는 지도부가 막판에 인천 계양에 와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벌써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의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고 나온다는 것은 선거 이후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세력과 우상호 의원을 대표로 하는 586 세력과의 어떤 그 갈등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는 게 이번 선거에서 당선을 하든 낙선을 하든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장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글쎄 오늘 아침에 다소 좀 의미심장한 민주당 중진 의원의 판세 분석이었어요. 몇 가지 영상 하나씩을 만나보겠습니다. 개항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유세를 도왔던 연예인들이 다시 한번 개항을 선거에 지원 사격을 했는데요. 그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는 대한민국 승무르파리 미남 영화배우 이완정! 오늘 밤 12시에는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나지만 내일은 인터넷, 문자, 전화, SNS 이런 선거 운동은 계속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마지막 1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침 보통 6시 반부터 11시 반 또는 12시 반까지 저희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젯밤 화면이었고요. 반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가수 김은국 씨가 윤 후보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내일 선택이 개양이님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고 개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개양의 진짜 새 역사를 만드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을 만든 사람으로 제가 이게 돼가지고 제 귀가 세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후보님들이
대구국만 오면 난 된다. 그러나 지금 다 돌다가 오늘 마지막 날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영석 후보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출범한 지 3주 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언급할 정도로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저희 여당이 국민들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함이 한꺼번에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 승리는 박빙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앞으로도 개항을 이렇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지. 최병무 의원님. 네. 우리가 뭐 여러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일단 지난 총선 때 송영길 당시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윤영선 후보를 이겼던 거. 그리고 바로 직전 대선 때 52대 43인데 근데 지금은 좀 뭔가 판세가 다른 느낌도 분명히 감지가 됐었고요. 여론조사 그렇죠. 때. 네. 각종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게 보면 사실은 2년 전에는 19.9%포인트를 이제 송영길 후보가 있고 송영길 후보가 저 지역에서 5선을 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대선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8.8%포인트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윤영선 후보를 이길 때만큼은 못 이긴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재명 후보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 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8.8%포인트씩이나 앞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텃밭이라는 건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윤영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보면 사실은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거나 뭐 접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그 결과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는 그 민주당 텃밭이라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예. 그건 역시 이재명 후보가 별 그 본인 출마의 효과를 인천 계양을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뭐 결국 그렇게 그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결과가 뭐 이제 뭐 잠시 뒤면 뭐 투표가 끝납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결과를 거기서 얻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아까 우상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이게 그 효과가 있었느냐 역효과가 있었느냐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심판봐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대선 때 개항을 해서 얻었던 득표율만 과저하도 과반을 넘기 때문에 충분히 앞설 수는 있는데 이번 상황은 일단 여러 판세가 그리 녹록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직전까지는요. 그리고 지방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변수가 하나 있죠. 김포공항 이전 문제. 여야는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조차 꽤 시끄러웠습니다.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 관광이 흥하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 관광이 영향을 받는다, 나빠진다.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가짜뉴스 만들어도 언론들이 마구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부어서 그런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미취학 아동의 악당 국민 사극이었습니다. 제주 관광 수요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초밥이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김정욱 교수님, 네.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여러 쏘아올린 공약이 당 내부에서는 좀 자중질환, 파열음 모양새가 비춰지는 건 이재명 후보 본인 선거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판세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어제까지 좀 했었거든요. 예, 일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공약을 너무 늦게 얘기했다. 전 공약 발표가 늦었다는 측면들 하나하고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조율 조정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두 가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주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제가 볼 때 생각만큼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경기 지역 같은 경우 박빙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중요한 예를 들면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강서, 경기 서부, 인천을 연결하는 소위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김포공항 때문에 피해를 보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피해들을 줄이고 어떤 개발의 특혜들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제주 관광 수요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공약이에요. 공약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것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때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벌어지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객이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악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조정이 안 됐다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패착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공약 자체가 예를 들면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미리 예단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7시 반 그다음에 12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상황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러 뜻과 국민적 판단들이 다 담겨 있는 투표 결과일 텐데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시 40분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최대 격전지 개항을 못지않게 경기도도 뜨거웠습니다. 여야가 여기 이기면, 그러니까 경기도 이기면 내심 가슴을 쓸어낼 수도 있다. 이곳이 바로 경기도였는데요. 어제 오늘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 모두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렇게 험진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하고 하는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정치 교체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간절한 후보 김은혜 후보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차 속에서 이동 중에 쪽잠을 자면서도 이 이른 아침에 출근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신 게 그 정성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꼭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의 눈물, 뭐 최대 격전지답게 감정적인 부분도 좀 분명히 북받칠 것 같긴 한데 이도훈 의원님. 네. 근데 눈물의 의미가 여기에 보면 것처럼 뭐 글자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꽤 달랐다 평가가 있어요. 두 분의 간절한 마음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탑10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치인의 눈물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에요. 정치인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지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은 그럼 우리 국민은 어디에 기대란 말입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울지 말고 국민의 그 눈물을 닦아줘야죠. 지금 두 분이 아주 치열한 승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도와 인물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그 새로 뽑혔는데 경기도에서도 좀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특히 이제 김은혜 의원이 들고 나온 GTX를 여러 이제 광역, 철도망, 교통망 이런 게 또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고 그걸 추진하려면 역시 여당 후보가 낫지 않아? 이런 구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물인데 역대 6번의 그 경기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당선된 6분 중에서 5명이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출마하지 않은 한 분이 임창렬 경제부총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경기도민은 서울시장에 꿀리지 않는 거물을 원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맞붙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 역시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가 얘기한 대로 결과를 보면 알 텐데 이 승부가 어떻게 보면 김은혜의 어깨에 윤 대통령의 향후 2년의 승부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김동연 후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굉장히 그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민주당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것. 민주당 후보긴 하지만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당내에서의 위치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맞붙었냐면요. 각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겨냥해서 했던 의혹 제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2017년 설에는 선물 세트를 우체국 쇼핑에 맡겼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하고는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소고기 구매 등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관훈 토론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며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렴의 잣대는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인 업체도 아니고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농산물, 우리 명절 선물 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산 것이고요. 화면에 만나본 이 의혹 제기입니다. 김은혜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은요. 반면 김은혜 후보는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선관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소유의 빌딩을 158억 6,700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받아야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락한 금액이 16억 원 이상 다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무효액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중범죄겠고요. 또 자기 재산도 이렇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에 큰 예산을 달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는지. 당선되더라도 무효형이 나올 것이다. 김동연 후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각 후보의 의혹 얘기는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영상을 만나봤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변수가 그래도 3등인 강용석 후보가 크든 작든 얼마를 득표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서 대변인은 어떻게 관측과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김은혜 후보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강용석 후보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인지도나 여러 가지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거를 보면 본인이 후보로서의 득표가 전체의 어떤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이제 선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경기도 선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은 그냥 잘못했다고 털고 가면 되는데 결국엔 그거를 변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향후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간에 정치를 계속 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광역단체장으로 경기도에 정말 큰 선거를 한번 치러본 경험을 정치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정말 클린하고 잘못한 건 잘못하고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본인 정치 향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좀 조언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눈과 귀를 계속 잡고 있었던 저희들이요. 개항을과 경기도에 한번 집중을 해봐서 이런저런 얘기들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점점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이제 마감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6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지방선거 얘기, 서울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요,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대단히 큰 관심사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서초구만 빼고 무려 24곳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 시달리는 모습 많이 보셨나요? 좀 불쌍했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른바 발목 잡기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정말 속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서글펐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시장할 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시의원까지 전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셨을 때 그때 4년 5년 동안 서울시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면서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의원 한꺼번에
다 일할 수 있도록 변화했던 그 변화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는.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시 시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출신에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에 정부 부시장 추천권을 주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시장이 된 다음에 시의회가 거의 100명 정도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민주당에 부시장 자리를 주지 않고 시의회 때문에 일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부족, 상생의 마인드 부족이라고.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 구 지도를 보면 온통 파란색이었고요. 딱 하나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 빼고는 당시에는 석권, 압승, 장악 이런 표현이 서초구에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서울시가 오히려 더 구청장 후보가 더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바로 직전 대선 때는 14대 11, 이른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용산, 동작, 영등포, 양천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면서 서울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모든 투표수를 이재명 후보를 앞섰던. 글쎄요. 이번에는 지난번 24대 1과 같은 혹은 그게 국민의힘일지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좀 많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때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까지 끼어 있는 워낙 국제적인 국가적인 이슈가 바로 있은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지금 저런 상황들이 나왔던 거고요. 아마 그런 지방선거는 우리 역사 속에서 두 번 다시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4대 1은 아닐 거고 최소한 14대 11보다는 국힘 쪽에서 구청장을 더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14 플러스 알파가 몇 자리가 되느냐, 이제 그게 관심사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대체로 저기서 한 서너 개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예. 어쨌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보다는 많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이게 그 시장 후보 찍으면 구청장 후보도 그냥 거의 따라서 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저는 14대 11보다는 많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중간에 끊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또 개인적인 판세 예측은 지금 아직도 투표가 10분 정도 남았고 네. 확진자 투표도 아직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고 투표를 통해서 또 어떤 결과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개표를 하면 그렇게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4년 전엔 24대 1이었고 이번 대선 때는 그렇게 따지면 11대 14 아니냐. 서울시 9가요.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 서울을 어떻게 바꿀지 유세 기간 동안 눈에 띄는 공약들을 저희가 한번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저소득층 차지를 무료로 인터넷 강의 듣는 프로그램도 또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의 전환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유엔 본부를 유치해야 된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 중에 있습니다. 매일 수십 군데의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오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먹고 자고 거기 여행하고 숙박업이나 여행업이나 거기 관련된 통역 안내 운송하는 택시 얼마나 많은 관광버스부터 모든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발전을 위해서 유엔 아시아 본부 이것 지금까지 준비된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구청장 말고도요, 이도원 의원님, 그 서울시 의회도 110석 가운데 102석이 지금 민주당 소속 의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저 서울시 의회 부분이었고 송 대표도 이거에 지지 않고 송 후보도 맞받아친 거잖아요.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붙인 이유 중에 하나도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서울시장이 돼서 1년 동안 임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압도적인 그 다수로 그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농반 진반으로 오세훈 시장이 가장 많은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교통방송 김어준 씨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장 하면 뭐 하냐 이러면은 이제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만 바꿔주면 할 수 있다. 뭐 이게 무슨 누굴 특정인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서울시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된다면은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예. 그거는 향후에 뭐 오세훈 시장의 그 정치적 그 역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그거는 송영길 후보가 당선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당선돼서 시장이 됐는데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도 역시 그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구청이 있고 이제 그 구의회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 시의회가 중요하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청장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전체적인 서울시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김종욱 교수님, 시의회, 구청장 얘기도 해봤지만 사실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김포공항 이전 얘기도 같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UN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 이런 부분으로 뭔가 기존의 서울시의 판을 깨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뱉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선 또 좋은 호평도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동시에 있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 사실인 거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보궐선거에서도 완패를 한 상황인 거고 2달 보름 전 대선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에서 5% 정도 민주당이 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 판 자체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은 상황. 이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을 흔들 만큼의 메가톤급 공약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아까 얘기했던 김포공항 이전 문제나 또 UN 아시아본부 같은 걸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또는 이제 불공정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예를 들면 안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시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후보가 악전 고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얼마만큼 표차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서울시 의회든 구의회든 이런 지형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돌아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 선거 못지않게 구청장, 시의회 여러 판세들도 서울이 꽤 관심입니다. 지방선거 서울로 한번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이 5시 56분입니다. 이제 일반 유권자 투표는 잠시 뒤 3분 뒤면 마무리가 되고요. 1시간 30분 정도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을 한번 만나봐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먼저 한강을 지나는 서울입니다. 51.1% 현재 투표율입니다. 지금 바다가 보이는 부산인데요. 부산은 이 시각 투표율이 47.2%,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있는 대구입니다. 대구 현재 41.6%, 비교적 전국 수치 가운데는 좀 낮은데요. 85만 명이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송도가 보이네요. 인천입니다. 48%의 투표율. 여기도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전현직 시장 간의 맞대결입니다. 광주인가요? 예. 36.2%. 앞서도 가장 전국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3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충청권이 참 관심인데 대전입니다. 48%. 일단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8%의) 울산입니다.
세종청사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 50.3%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인데요. 아마 광교인 듯하죠. 49.1%, 564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57% 비교적 높습니다. 김진태, 이광재 두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심과 윤심의 대결 얘기가 나오는데 49.6%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국민의힘 김태흠, 충청남도입니다. 88만 명이 투표했고요. 48.9%입니다. 전라북도는 47.3%입니다. 바로 전라남도로 가볼까요? 현재 투표율은 57.8%입니다. 경상북도는 51.8%. 예. 안동의 모습인 것 같죠? 경상남도는 52.4%입니다. 146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일단 시도 17개 시도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제주도는 52.5%입니다. 그럼 최종 전국입니다. 지금 정확히 6시입니다. 전국 투표율은 49.6%입니다. 49.6%. 지금 시각이 딱 정확히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 2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이어지고요. 7시 30분에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표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도 이제 단단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방선거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한번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고 이걸 팬클럽을 통해 전해진 걸로 사실 대통령실이 꽤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한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 전시기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공식 행사차 방문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찍힌 스냅샷 정도가 아니라 비서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게다가 그걸 개인 팬클럽에 유포하는 것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사진으로 꽤 시끄러웠습니다. 본인 전시기획사 대표 자리를 물러난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리고 일단 일하는 여성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전시기획 업무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저게 사적 어떤 영리 업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 영리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러나 저러나 구설의 소지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도 이렇게 저렇게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은 거 매번 그때마다 구설에 올랐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체의 구설의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대표적 사직뿐만 아니라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사실상 이 코바나 콘텐츠를 영업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폐업은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영업까지도 안 하는 휴면 상태로 두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한 내조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내조에 집중하겠다. 이거를 좀 포인트로 두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진들 논란이 됐고 최근에 글쎄요 정치 원로로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 패션은 국격인데 추례하면 되겠냐.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된다. 사실 서영주 대변인 어제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를 좀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했다.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박지원 전 원장이 조언 아닌 조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역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 구단은 맞아요. 저 말이 맞는 얘기죠. 정상적이라면 이미 당연히 대통령의 배우자는 배우자 여사로서 영부인 역할을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본인이 허위 경력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뒤에서 조용히 내주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런 김건희 여사에서 아직 털어지지 않는 허위 경력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그러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이것도 국민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2부속실도 필요하고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국민들한테 한 약속들에 대한 허위 경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명확하게 털고 나서 정말 대통령이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의 그런 그 행간에 깔린 정치적인 수사가 좀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초기 그 대통령실이 좀 홍역을 알았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사진건과 관련해서 일단 이번 박지원 전 원장의 제2부속실 조언 얘기까지 짧게 한번 핵심 내용만 만나봤습니다. 현직 대통령 얘기를 해봤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 얘기도 바로 해볼까요? 양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어디로 몰려갔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선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하고 있는 일부 단체 등을 고소한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양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비판만 국민이고 비판 안 들고 니한테 비판하면 사적 반기생이야. 사과해. 문재인 간첩. 인천에 성냥공장 아가씨 노래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때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 노래는 좀 상스러운 노래였거든요. 그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빗대가지고 노래를 하고 욕을 하고 그리 합니다. 아침에 저는 정수가 이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예. 여기 무소속 민영배 의원도 함께했네요. 윤건영 의원, 한병도 의원, 윤영찬 의원. 오늘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하면서요. 경찰 적극 대처하라. 항의 방문의 의미, 국회의원 4명이 또 갔기 때문에 여러 무게감도 좀 있는 겁니까? 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은 섭섭하고 외로울 수도 있었겠다. 지금 벌써 2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양산 내려간 지 그 첫날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쩔 수 없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를 하게 되니까 한때 측근이었던 의원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 경찰서에 갔는데 너무 좀 조치가 늦었죠. 민영배 의원이 포함된 건 아마도 이제 복당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유튜버들이라는 분들이 그 양산에서 그 집회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소음 기준이라는 게 일정한 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확 높이고 나중에 내리면은 그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써서 그 양산에서 소음을 많이 일으키고 그게 실제로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지역에 문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선거 당시에 김어준 씨의 방송은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유튜버들의 하는 행동도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찰이 법에 따라서 잘 수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른바 친문 의원들도 경찰서로 달려갔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상대 후보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악플, 문자 폭탄을 던지니까 양념이라고 붙이기까지 했다. 이거 뭐 부메랑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요. 누구에게 무엇인가 괴롭힘을 했으면 그걸 따라하지 않는 게 상식 아닌가요? 예. 내가 그렇게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소위 공당의 선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과하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 자중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예를 들면 나쁜 일을 하기 경쟁을 부추기는 저게 제가 볼 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은요. 진보 대통령이건 보수 대통령이건 국민이 선택한 분이에요. 국민 다수가 선택한 분에 대한 존중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좀 그런 전통과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저 말씀은 좀 과하시다. 별로 좋은 말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양념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게 친문이든 아니면 비문이든 어떤 문자 폭탄을 받을 때마다 종종 회자가 됐던 이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접목이 된다고 보세요? 이제 구조는 비슷한 거죠. 이제 문자 폭탄이 쏟아지면 사실은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랬지만 핸드폰 못 쓰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 업무 마비 상태로 가는데 저는 김기현 위원장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제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구조고 근데 저 말씀을 굳이 하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사람은 국민들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약간의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저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균적인 국민들은 화도 나고 대한민국이 왜 저것밖에 안 될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지만 하셔서는 안 될 말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선을 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경찰에 전직 대통령이 고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의당 워낙 그 시위대의 괴롭힘이 많다면. 근데 이거를 또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라 마라. 뭐 친문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된다. 이걸 두고는 또 의견들이 엇갈려서 뭐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문 전 대통령의 팬덤 정치가 방치되고 조장이 됐다고 했고 5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걸 한마디 해야 된다라는 진중권 전 교수의 말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정치가 괴물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말도 그게 말하자면은 좀 오물이 된다고 봐요. 상식이 벗어난 말들은. 김기현 원내대표 말 좀 말씀드렸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돼요.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 역지사지입니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상대가 그런 얘기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 저분 요즘에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 저는 차라리 진중권 교수가 정 교수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하면서 좀 발언들이 튀긴 하지만 진중권 교수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해서 그 사저에 가서 정말 이런 일을 똑같이 당한다면 그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서 근무했던 측근들과 의원들이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요구할 겁니다. 저는 제발 이런 부분들은 피해 부분들, 마을 주민도 피해당하고 문통도 피해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식선에서 좀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같은 평론을 하는 언론에서 반드시 저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좀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경찰 얘기까지 하십니다. 뉴스탑 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Wow. Hello, everybody. Good afternoon.
great honor to be invited to the White House today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of anti-Asian hate crimes, Asian inclusion, and diversity.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So I get to go home and tell my kids that BTS opened for me. 예, 여러분은 지금 뉴스탑10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분 뒤에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불쾌한 아침 입냄새. 원인은 입속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 때문? 리스테린은 입속 세균을 99.9% 없애주니까. 굿모닝 리스테린. 비데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죠? 코웨이 룰로 더블 케어 쓰셔야죠. 위생도 더블, 세척도 더블, 관리도 더블이니까. 역시 비데는 코웨이 룰루. 코웨이 룰루 비데 더블 케어. 학교 가기 싫다.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반가운 만큼 힘도 들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다시 힘내자. 바카스. 답하기 피곤하지? 너 식었구나. 아니, 쿨한 거지. 아이스. 더블 쿨링 테크에 예쁘고 편하니까. 퀀텀 아이스 팬츠. 예, 특집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저는 자정 넘어서요. 나의 선택 2022 3부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